안녕하세요. 세상 신화 이야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논할 때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 즉 광기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한때 고려의 하늘에 희망을 심었던 개혁 군주가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 무너져 엽기적인 광기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공민왕과 그를 파멸시킨 자제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왕의 파멸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지요. 원나라 간섭기라는 국가적 수치가 한 왕의 영혼에 새겨넣은 지울 수 없는 상흔이었으며 한 왕국이 멸망을 향해 처절하게 달려가던 시기에 가장 잔혹한 징후였단 말입니다. 공민왕과 자제위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처절한 진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지요? 출발합니다. 공민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1351년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의 부마국 신세였습니다. 국왕은 원나라 황실의 사위였고 모든 주요 관직은 원나라의 간섭 아래 놓여 있었으니 이 얼마나 굴욕적인 시대였습니까? 공민왕.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름은 강릉대군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자들은 원나라에 끌려가 볼모로 살아야 했으니 이는 고려의 피눈물이었지요. 강릉대군은 어린 나이에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 즉 지금의 베이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고려 왕자이면서도 원나라 황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왕자로서의 존엄성보다는 이방인으로서의 서러움이 더 컸단 말입니다. 이 고독하고 절망적인 볼모 시절, 강릉대군은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원나라 위왕의 딸, 후일 노국대 장공주가 되는 분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정확한 시기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이들이 원나라 궁궐이라는 낯선 곳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강릉대군은 원나라의 왕자들과는 다른 고국을 잃은 듯한 고독한 젊은이였습니다. 원나라 공주였던 그녀는 주변의 다른 화려한 몽골 왕족들과는 달리 이 외로운 고려의 왕자에게 연민과 호감을 느꼈습니다. 강릉대군 또한 낯선 타국에서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이 몽골 여인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고려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하는 정략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강릉대군이 공주와 결혼하게 된 배경은 역시 원나라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보통의 정략과는 달랐습니다. 강릉대군이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한 것은 단순히 황실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녀를 왕비로 선택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녀는 비록 몽골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나라 고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고려에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고려식 풍습을 따르고 몽골식 복장을 벗어던진 것이었다니 이 얼마나 애틋한 사랑이었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국가적 굴욕이라는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만나 정략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완성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절망 속에서 피운 아름다운 꽃은 곧 왕의 파멸이라는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지요. 공민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힘을 믿고 백성을 착취하던 기득권 세력, 즉 친원 권문세족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기 시작했지요. 관제에서 원나라의 흔적을 지우고 잃어버린 쌍성총관부 땅을 되찾았지요. 왕의 의지는 천둥처럼 맹렬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들이 순순히 당했을까요? 감히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이런 반역적인 짓을 벌이는가? 그들은 왕을 무시하고 왕의 개혁을 방해하며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왕의 개혁이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권문세족들은 10걸음 뒤로 물러나 왕을 포위했으니 왕의 자리는 고독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공민왕은 궁궐 안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왕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밤마다 그림자처럼 드리웠으니 왕이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개혁 의지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없었습니다. 충신들은 소수였고 대다수는 권문세족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과 한통속이었으니 공민왕의 정신적인 고독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싸움에서 왕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버팀목은 바로 왕비 노국대장 공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이유입니다. 노국공주는 원나라 황실의 딸이었으니 친원 권문세족들은 그녀를 이용하여 왕을 압박하려 했을 것입니다. 왕비께서는 어찌 폐하의 반역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간언하고 협박했겠지요. 하지만 공주는 남편의 개혁 의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공주라는 자신의 지위와 배경을 오히려 방패 삼아 남편을 보호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대놓고 왕을 해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왕비 뒤에 있는 원나라 황실의 권위 때문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왕이 힘든 결정을 내리고 괴로워할 때 노국공주는 그를 침착하게 위로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왕의 개혁 의지를 공유하는 동반자이자 고독한 왕권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것이지요. 왕이여, 이 노국이 당신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이 한마디가 공민왕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야 하늘이 우리 고려를 도우시는구나 하며 새로운 희망을 보았지요. 허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개혁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던 1365년 노국공주는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상실은 공민왕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왕에게 노국공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개혁 의지이자 고독한 왕권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인간적인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공주가 떠나자 왕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정사를 내팽개치고 오직 노국공주의 초상화만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묻혀야 할 슬픔은 급기야 광기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기괴한 종교의식에 매달렸고 총명했던 왕의 이성은 급격히 마비되었습니다. 공주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어요. 왕은 정사를 내팽개치고 오직 공주의 초상화 앞에서 밤낮으로 통곡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저승에서라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 집념이 왕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던 것이지요. 왕은 승려들을 불러 모아 공주의 명복을 빌게 했고 그 의식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기괴해졌습니다. 왕에게 공주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우주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추모하기 위한 전무후무한 규모의 대형 사찰을 짓도록 명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현정사였습니다. 이 현정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에 통제되지 않는 슬픔과 집착이 국가의 재정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었단 말입니다. 이 거대한 불사를 위해 공민왕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막대한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왕은 나라의 돈과 인력, 심지어 곡식까지 긁어모아 이 현정사를 짓는 데 매달렸으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지요. 왕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탄식이 온 나라에 퍼졌단 말입니다. 현정사가 완공되자 왕의 집착은 더욱 엽기적인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은 현정사에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살아있는 왕비가 거처하는 것처럼 모든 예우를 갖추게 했습니다. 마치 공주가 살아있는 것처럼 초상화 앞에서 식사를 올리고 신하들까지 동원하여 초상화에 절을 올리게 했으니 이 얼마나 기괴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왕은 공주의 곁에 있기 위해 현정사에 머무는 시간이 궁궐에 있는 시간보다 길어졌고 결국 이는 정치를 완전히 내팽개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정사는 공민왕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파멸적인 광기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정을 벌이니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왕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한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이 통제되지 못하고 국정 전반을 뒤흔들었으니 현정사는 단지 큰 절이 아니라 고려 왕조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처절한 징후였어요. 이때부터 왕은 자신의 고통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 엽기적인 쾌락과 가학적인 행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파괴적인 욕망이 낳은 결정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제위였어요. 공민왕은 문란한 향락을 위해 자제위라는 기구를 전격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왕을 호위하는 젊은 친위대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으나 그 실상은 왕의 변태적 욕망을 채워주는 소년들로 채워진 조직이었습니다. 왕은 자제위 소속의 홍윤, 한한 등 잘생긴 소년들을 밤마다 가까이 두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미 정사를 놓아버린 왕에게 이 자제위와의 은밀한 유희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출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민왕의 광기는 단순한 성적 타락을 넘어 엽기적인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왕은 자제위 소년들에게 자신과 가까운 궁녀나 심지어 왕비 익비 한씨들과 강제로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왜 왕은 이러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왕의 가학성과 대리만족에서 찾습니다. 왕은 자신이 노국공주를 잃어 행복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비극을 겪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엽기적인 것은 왕이 이들의 행위를 보고받기를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제위 소년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궁녀들을 능욕했고 그 결과를 세세하게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의 눈빛은 이 보고를 들으며 잠시나마 광기 어린 쾌락을 얻었을 것입니다. 왕은 술에 취해 이 보고를 들으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궁궐은 완전히 도덕적 지옥이 되었고 왕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했을 왕비와 궁녀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자제위는 이제 왕의 비호를 등에 업고 궁궐 안에서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 행위는 왕실의 도덕적 근간이자 인간으로서의 인륜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려의 운명은 이미 바람 앞에 촛불이었지요. 권력이 통제를 벗어나면 결국 그 권력의 원천마저 집어삼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자제위 소속의 홍류는 왕의 명령으로 공민왕의 다른 부인 익비 한씨와 관계를 맺었는데 익비가 임신을 하게 되자 비극이 터졌습니다. 왕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분노했고 홍륜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왕의 광기는 이제 마침내 자신을 향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시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익비한 씨의 임신 사실이 마치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진 듯 격렬하게 분노했어요. 위기를 느낀 홍륜과 최만생 등 자제위 무리들은 1374년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있던 공민왕을 습격하여 시해하는 끔찍한 반역을 저지릅니다.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두었던 자신의 엽기적인 욕망이 빚어낸 괴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공민왕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원 간섭기를 겪으며 잃어버렸던 국가적 존엄성과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노국공주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그 자리는 엽기적인 광기와 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공민왕과 자제위의 난행은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는 깊은 트라우마와 국정을 책임진 자의 개인적 타락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도덕과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려는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완전히 통제를 잃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역사는 승리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시대가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파괴력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